차가운 밤비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빗방울에 번져 현실과 꿈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지상 60층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그저 소음 없는 흑백 영화의 한 장면에 불과했다. 권희준 국가정보원 특수작전팀장 코드네임 케르베로스. 그는 지금 그 영화의 유일한 관객이자 감독이었고 곧이어 주연 배우가 될 예정이었다. 그는 완벽한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목표물이 마지막 와인을 비우기를 기다렸다. 그의 존재감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숨소리마저 주변 공기의 흐름에 녹아들었고 심장 박동은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극도로 안정된 리듬을 유지했다. 그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담겨 있지 않았다. 분노도, 증오도, 심지어는 사명감조차도 없었다. 오직 임무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계산만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목표는 부패한 정치인 박동진이었다. 국가의 기밀을 적국에 팔아넘기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에는 그의 권력과 네트워크가 너무나도 견고했다. 그래서 국가는 그에게 케르베로스를 보냈다. 법이 닿지 않는 어둠을 심판하는 그림자. 이주는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에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박동진은 소파에 기대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방금 성사된 또 다른 거래가 그의 노년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이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냉기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옷 검은 눈동자, 유령과도 같은 그의 모습에 박동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이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목표물과의 대화는 변수만 만들 뿐 임무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는 박동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동자 속에서 공포가 절망으로, 절망이 체념으로 바뀌는 짧은 순간을 그는 무감각하게 지켜보았다. 박동진이 무언가 말을 하려 입을 열었을 때 푹 하는 낮은 파열음이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정확히 심장을 관통한 총알은 어떠한 비명도 허락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1분 안에 끝났다. 그는 박동진의 시신에서 눈을 돌려 방 안을 빠르게 훑었다. 자신이 남긴 흔적은 없었다. 들어왔던 경로 그대로 그는 한 마리 검은 표범처럼 발코니를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뒤로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임무 완료. 그는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지시에 따라 다음 좌표로 이동했다. 그의 세계에는 오직 임무와 복귀, 그리고 또 다른 임무만이 존재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 위치한 종로구의 한적한 골목.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한옥의 문틈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이곳은 현대의 속도전에서 빗겨난 듯 고요한 시간을 간직한 공간, 고미술품 복원가 한서연의 작업실이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캔버스와 테레비뉴, 그리고 묵직한 유화, 물감 냄새가 섬세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작업대 위 확대경에 눈을 고정한 채 붓보다도 얇은 도구를 이용해 18세기 초상화의 갈라진 표면을 조심스럽게 메우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경건함에 가까웠다.
숨소리 하나, 손끝에 미세한 떨림 하나가 수백 년의 시간을 간직한 작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복원은 단순히 낡은 것을 새 것처럼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품에 깃든 화가의 영혼과 대화하고 세월이 남긴 상처를 어루만지며 작품이 가진 본래의 빛을 되찾아주는 과정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이처럼 느리고 섬세하며 고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때 작업실의 낡은 나무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유일한 조수이자 대학 후배인 민준이었다. 선배님 의뢰품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번 건 좀 특이해요. 그의 말에 서연은 확대경에서 눈을 떼고 허리를 폈다. 특이하다니 그녀가 묻자 민주는 거대한 나무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의뢰인이 익명이에요. 대형 로펌을 통해서 접수됐는데 복원 비용을 시세의 3배나 선지급했어요. 작품에 흠집 하나라도 더 생기면 계약은 파기라고 하고요. 서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익명의 의뢰인 과도한 비용. 뭔가 일반적인 복원 의뢰는 아닌 듯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완충제에 둘러싸인 꽤 큰 사이즈의 캔버스가 있었다. 그림을 꺼내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17세기 네덜란드 화풍의 풍경화였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그 위를 위태롭게 항해하는 작은 배 한 척이 그려져 있었다. 어둡고 격정적인 분위기가 캔버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유명한 작가의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보존 상태가 꽤 안 좋네요. 민준이 그림의 갈라진 표면과 변색된 바니쉬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캔버스의 표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림 자체의 예술적 가치보다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그림의 미세한 이질감이었다. 물감층의 두께가 특정 부분에서 미묘하게 달랐고 전체적인 구도에 비해 배가 그려진 부분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전문가의 직감이었다. 이 그림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그 직감이 앞으로 그녀의 평온했던 삶을 얼마나 거대한 폭풍 속으로 밀어넣을지를. 그녀가 조심스럽게 복원 계획을 세우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권희준이 NIS 본부의 차가운 보고실에 서 있었다. 그의 앞 스크린에는 방금 그가 처리한 박동진의 사진과 함께 임무 완료라는 붉은 글자가 떠 있었다. 상관인 정 차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역시 케르베로스답군. 한치의 오차도 없어. 그의 칭찬에도 이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다음 임무를 하달하지. 박동진이 넘기려던 정보의 최종 구매자는 넥서스 인더스트리의 최민환 회장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최민환의 주변을 파고들 새로운 미끼가 필요하다. 정 차장의 말이 이어졌다. 이준은 조용히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민환과 넥서스 인더스트리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다.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의 총수, 자선 사업가라는 허울 좋은 가면 뒤에 온갖 불법적인 거래를 일삼는다는 첩보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꼬리가 잡히지 않은 인물이었다. 이준의 다음 목표는 그 견고한 성에 균열을 내는 것이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거대한 음모의 실체도 그리고 그 음모의 한가운데에 한 미술품 복원가가 서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몰랐다. 두 사람의 세계는 빛과 어둠처럼 달랐고
결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조용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죽음과 폭력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은 예술과 생명 속에서. 그들의 궤도는 하나의 오래된 그림을 중심으로 서서히 서로를 향해 이끌리고 있었다. 서연은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남아 새로 들어온 풍경화를 관찰했다.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특수 자외선 램프를 캔버스에 비췄다. 그러자 덧칠된 물감 아래로 희미하게 다른 형태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원본 그림 위에 새로운 그림을 덧그린 것이 분명했다.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호기심과 전문가로서의 흥분으로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그림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자신의 손끝에서 시작될 거대한 파문의 전주곡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 시각권이 주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기계적으로 샤워를 하고 상처를 소독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몸에는 과거의 임무들이 남긴 숱한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그에게는 그저 지나간 기록일 뿐 어떤 감흥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창밖에 비 내리는 도시를 응시했다. 감정이 없는 그의 세계는 언제나 이렇게 고요하고 또 지독하게 외로웠다. 며칠이 흘렀다. 한서연의 작업실은 외부의 소음과 단절된 채 오직 그녀의 집중력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 폭풍 우 치는 바다를 그린 낡은 그림은 이제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녀는 먼저 그림 표면을 덮고 있는 수백 년 묵은 바니시 층을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독한 화학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이 면봉에 용해제를 묻혀 아주 조금씩 1제곱센티미터씩 조심스럽게 표면을 닦아나갔다. 이것은 인내심과 고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다. 조금이라도 힘이 과하거나 용해제의 농도가 맞지 않으면 원래의 물감층까지 손상시킬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물을 다루듯 혹은 위태로운 생명을 어루만지듯 그림을 대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누렇게 변색된 바니시가 걷히자 그림은 조금씩 본래의 어둡고 깊은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화가가 처음 붓을 들었을 때의 그 격정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듯했다. 자외선 램프로 확인했던 것처럼 위쪽 물감층 아래에는 또 다른 이미지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가장 바깥쪽의 물감층을 얇게 벗겨내는 고난도의 복원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외과 의사의 메스보다도 더 정교한 도구로 물감 입자 하나하나를 드러냈다. 그러자 마침내 폭풍 후 그림 아래에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밑그림이 아니었다. 숨겨져 있던 것은 복잡하게 얽힌 선과 기호들로 이루어진 마치 고대의 지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였다. 하지만 그 어떤 알려진 지도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특정 지점들은 별자리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여백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의 나열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었다. 명백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교하게 설계된 암호였다. 서연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마른 입술을 죽였다. 단순한 호기심은 이제 묵직한 의문으로 변해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림의 중앙 위태롭게 떠 있는 배의 선체 부분에서 결정적인 이질감을 발견했다. 다른 부분과 달리 그곳만은 물감이 유독 두껍게 뭉쳐 있었고 만졌을 때의 질감도 미세하게 달랐다. 마치 캔버스 천 아래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 그녀의 심장이 가볍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의 물감층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굳어버린 물감은 돌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마지막 집중력을 끌어모아 핀셋으로 물감 조각을 떼어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들어왔다. 낡은 캔버스 섬유 조직 사이에 박혀 있는 쌀알보다도 작은 검은색 물체. 그것은 현대 기술의 산물인 마이크로칩이었다. 수백 년 된 그림 속에 21세기의 기술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잠시 사고가 정지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로칩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그 익명의 의뢰인이 그토록 많은 돈을 지불하고 완벽한 복원을 요구했던 이유였을까. 그림 자체가 아니라 이 작은 칩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자신이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의 한 조각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흘렀다. 그녀는 칩을 자신의 컴퓨터로 가져갔다. 미술품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성능 디지털 현미경과 연결 장치가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칩을 리더기에 연결하자 놀랍게도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드라이브 아이콘이 나타났다. 하지만 파일을 열려고 하자 복잡한 암호 입력창이 앞을 가로막았다. 역시나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둘 리가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막막함을 느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그림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그 기묘한 지도와 숫자들. 혹시 그것이 암호의 힌트가 아닐까? 그녀는 다시 그림 앞으로 달려가 특정 지점들을 잇는 선과 숫자들의 배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를 본떠 만든 좌표처럼 보였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한 끝에 특정 별자리의 형태와 숫자를 결합한 암호를 만들어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암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다. 잠시의 정적 후 화면에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폴더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 불법 무기 거래 내역서, 각국 정부 고위층에 전달된 뇌물 장부 비밀리에 진행된 생화학 무기 실험 데이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는 넥서스 인더스트리의 회장, 최민환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연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에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화면 속에 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하자 최민환 회장이 외국의 반군 지도자와 만나 무기를 거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선 사업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피와 돈에 굶주린 악마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심장을 들여다본 것이다. 평화롭고 고요했던 그녀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시각 넥서스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 최민아는 흠잡을 데 없는 슈트 차림으로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온화한 미소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눈 속에 숨겨진 냉혹함을 읽어내지는 못했다. 그가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비전을 설파하며 박수를 받던 순간 그의 손목시계 화면에 아주 작은 붉은 점 하나가 조용히 깜빡였다. 그것은 오직 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경고였다. 판도라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 그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데이터 칩. 현재 그림 속에 숨겨져 안전하게 이동 중이어야 할 그것이 서울 종로구에 등록되지 않은
IP 주소에서 접속되었다는 신호였다. 최민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세부 사항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그는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떠한 인사도 없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판도라가 열렸다. 최민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위치를 추적해서 그것을 열어본 자를 찾아내. 그리고 흔적도 없이 처리해. 물건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목격자는 단 한 명도 남기지 마. 그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으며 그 안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자비도 없었다. 작업실에서 서연은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17세기 그림에서 나온 마이크로칩 이야기를 믿어줄까?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거나 최민환의 권력에 의해 묵살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일단 증거를 다른 곳에 복사해 두기로 결심했다.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 복사를 시작하는 순간 작업실 창밖의 조용한 골목에서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다. 항상 고양이들이 나른하게 잠들어 있던 담벼락이 텅 비어 있었다. 저녁이면 들려오던 이웃집의 도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길한 정적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보고야 말았다. 골목 양쪽 끝에 검은색 벤 차량이 소리 없이 서 있는 것을. 차에서 내린 검은 옷의 남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의 작업실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사냥감을 몰아가는 늑대처럼 냉혹하고 조직적이었다. 공포는 차가운 금속처럼 한서연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었고 귀에서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은 저승사자처럼 보였다.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적인 생존 욕구만이 그녀의 몸을 지배했다. 그녀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와 책상 위에 작은 마이크로칩을 미친 듯이 거머쥐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이기도 했다. 그 순간 쾅하는 굉음과 함께 작업실의 낡은 나무 문이 산산조각 나며 안으로 부서져 내렸다. 복면을 쓴 남자들이 총구를 겨눈 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었다.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고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냉혹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한서연과 그녀가 가진 증거였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책상 뒤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집어 던졌다. 무거운 미술사 전집 끈적한 테레비뉴가 담긴 유리병 단단한 석고상, 평화와 창조를 위해 존재하던 그녀의 도구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무기가 되었다. 유리병이 깨지며 독한 기름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지만 남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작업실의 다른 쪽 창문이 깨지며 또 다른 그림자들이 섬광처럼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이번에는 침입자들과는 다른 복장이었다. 방탄조끼와 첨단 장비로 무장한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침입자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귀를 찢는 총성이 고요했던 작업실을 가득 메웠다.
서연이 아끼던 도자기들이 총알에 맞아 산산조각 나고 벽에 걸린 그림들 위로 붉은 피와 하얀 석고 가루가 어지럽게 흩뿌려졌다. 그녀의 성역이 순식간에 지옥 같은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겁에 질린 그녀는 책상 아래에서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모두가 그녀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총성과 비명이 뒤섞인 아비규환 속에서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이는 한 남자를 보았다. 다른 이들처럼 엄폐물 뒤에 숨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혼돈의 한가운데를 고요하게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권희준이었다. 최민환의 살인멸사 지시를 내린 통신을 감청한 NIS는 즉시 케르베로스 팀을 투입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그는 목표물인 한서연이 웅크리고 있는 책상을 향해 직선으로 움직였다. 그의 동선에 들어온 적들은 소리 없는 동작과 최소한의 총격으로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그의 움직임은 살상을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오차없는 기계의 정밀한 연산처럼 보였다. 마침내 이준이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엎드려 있는 그녀를 무감각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 혹은 안도감 같은 감정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상황을 판단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냉철한 분석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는 거친 손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손길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서연은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죽이러 온 사람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어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주는 그녀의 상태를 빠르게 훑었다. 외상은 없는지 움직일 수는 있는지. 그녀가 하드드라이브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을 확인한 그의 입이 처음으로 열렸다. 나를 따라와. 멈추거나 뒤돌아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혼란스러운 총성 속에서도 이상할 만큼 선명하게 들렸다.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주는 그녀의 팔을 잡고 작업실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 손으로는 그녀를 이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권총으로 다가오는 적들을 처리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했다. 총알이 그의 방탄조끼를 스치고 깨진 유리 파편이 그의 팔에 얕은 상처를 냈지만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각인되어 있었다. 목표물과 증거를 데리고 지정된 탈출 지점까지 이동한다. 작업실 뒷문을 통해 빠져나온 그들은 어두운 골목길을 달렸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다. 이주는 서연을 거의 끌다시피 하며 높은 담벼락 앞에 섰다. 그는 먼저 그녀를 가볍게 들어올려 담 위로 넘긴 다음 자신도 한 번의 도약으로 가뿐하게 넘어왔다. 그들의 앞에는 시동이 걸린 채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장갑 차량이 있었다. 차량의 문이 열리고 이주는 서연을 안으로 밀어넣은 뒤 자신도 몸을 실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차량 내부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조금 전까지의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반면 이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탄창을 갈고 이어폰을 통해 팀원들에게 짧은 지시를 내렸다. 목표 확보, 지정 루트로 이탈한다. 잔당은 처리해. 모든 보고가 끝난 후
그는 비로소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시선은 걱정이 아니라 분석에 가까웠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살펴보는 엔지니어처럼 그는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턱으로 가리켰다. 그게 전부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첫 대화였다. 생사를 넘나드는 탈출 끝에 오간 첫 대화가 그녀의 안부가 아닌 임무의 성패에 관한 질문이라는 사실에 서연은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네, 그리고 이거.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마이크로칩을 꺼내 보였다. 이주는 그것을 받아들고 아주 잠시 살펴보더니 특수 제작된 작은 케이스에 넣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임무는 이제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다. 차량은 도심의 불빛을 뒤로하고 어딘가를 향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자신이 이제 다시는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옆에는 감정 없는 기계 같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무섭도록 유능한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공포이기도 한 남자였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숲속에 위장된 국가정보원의 비밀 안가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전원주택이었지만 사방의 벽은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져 웬만한 폭격에도 견딜 수 있었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주위를 감시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자연 속이었지만 그곳에는 평화 대신 차가운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권희주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의 극치였다. 꼭 필요한 가구들만이 최소한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었고 장식품이나 생활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임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정교한 세트장 같았다. 이주는 그녀에게 2층에 방 하나를 배정해 주었다. 이곳이 당신이 당분간 머무를 곳이다. 창문은 방탄유리이고 문은 안에서만 잠글 수 있다. 허가 없이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 그의 말은 설명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그는 서연에게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생필품이 담긴 가방을 건네주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그녀의 세상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서연은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낡은 그림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에 흥분을 느끼던 평범한 보건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름 모를 곳에 갇힌 거대한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된 증인이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준이 가져다 준 샌드위치에 손도 대지 않았다. 배고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작업실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총격전과 그 아수라장 속에서 자신을 기계처럼 이끌고 나왔던 차가운 남자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왜 자신을 구한 것일까? 국가정보원, 그들은 대체 누구이며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아래층 거실에서 권희주는 본부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정 차장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증인은 안전한가 현재 안가에 격리 조치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지만 신체에는 이상 없습니다. 이주는 기계처럼 보고했다. 증거는 분석팀이 넘겨받았나 마이크로칩과 하드 드라이브 모두 확보했습니다. 현재 분석팀에서 암호 해독 작업 중입니다. 그의 보고는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정확했다. 정 차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화면 너머의 이준을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케르베로스, 이번 임무는 조금 다를 거다. 증인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야. 그녀가 가진 전문 지식이 암호 해독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그녀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까지가 자네의 임무다. 그 말에 처음으로 이준의 미간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그에게 사람은 언제나 통제하거나 제거해야 할 변수였지 협조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간인입니다. 훈련받지 않았고 감정적입니다. 작전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이준이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반대의 기류가 흘렀다. 그 판단은 내가 한다. 정 차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자네의 임무는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든 그녀가 입을 열게 만들어. 이것은 명령이다. 통신이 끊어졌다. 이주는 차가워진 스크린을 잠시 응시했다. 협조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것은 그가 가장 싫어하고 또 가장 서투른 영역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밤새 악몽에 시달린 탓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가 거실로 내려오자 이주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김이 나는 커피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가 아닌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인간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먹어. 그리고 상황을 설명해.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그의 말투는 여전히 명령조였다. 서연은 주저앉아 그가 내민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림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마이크로칩을 발견하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주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눈을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노트북 화면에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하며 분석적으로 그녀의 진술을 기록할 뿐이었다. 그의 그런 태도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울컥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목숨을 위협받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마치 교통사고 목격자의 진술을 듣는 경찰처럼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녀를 대하고 있었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죠? 왜 나를 여기에 데려온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 임무는 당신을 보호하는 것, 당신의 임무는 협조하는 것이다. 이준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무미건조한 대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협조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어요. 내 작업실, 내 작품들, 모든 게 엉망이 됐다고요.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준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 눈물은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비효율적인 감정의 배설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쪽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진 절망과 공포를 토해내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그 모든 것을 무의미한 데이터로 치부하고 있었다. 예술과 감성의 세계를 살아온 서연에게 이성과 효율만이 지배하는 이준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마찬가지로 임무와 생존만이 전부였던 이준에게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서연의 모습은 분석 불가능한 오류처럼 느껴졌다.
너무나도 다른 두 세계가 하나의 공간에서 위태롭게 충돌하고 있었다. 안가에서의 며칠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흘러갔다. 권희준과 한서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이주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 통제실에서 보내며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고, 서연은 방 안에 갇혀 창밖의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대화는 없었다. 이주는 감정적인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서연은 이해할 수 없는 남자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를 피했다.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닌 폭풍전의 고요와도 같았다. 그 시간 최민화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첫 번째 습격의 실패는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NIS의 내부 정보망까지 해킹할 수 있는 최고의 해커팀을 동원했다. 막대한 자금과 권력을 미끼로 그는 정부기관 내부에 심어둔 끈앞풀들을 움직여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의 집요함은 독사의 그것과 같아서 한번 문먹잇감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정보망에 한적한 교회 지역의 위성 전파가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것이 포착되었다. 안가에서 서연은 스케치북에 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부서진 작업실, 깨진 조각상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한 남자의 텅 빈 눈동자. 그녀는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그림으로 복원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집 전체가 울릴 정도로 날카로운 경보음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의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순식간에 지하 통제실의 문이 열리고 권희준이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냉정함 이외의 감정 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놈들이 위치를 알아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벽에 숨겨진 수납 공간을 열어 중무장한 전투조끼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는 권총 한 자루를 서연에게 던졌다. 이걸 받아. 내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서연의 팔을 잡아 지하로 통하는 비밀 통로로 이끌었다. 그곳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작은 패닉룸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나오지 마.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육중한 강철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완벽한 어둠과 정적 속에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차가운 권총을 부서질 듯이 끌어안고 공포에 떨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굉음은 세상의 종말처럼 들렸다. 최민환이 보낸 공격팀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용병 출신들로 구성된 최정예 부대였다. 그들은 안가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형 폭탄을 사용해 외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쿵쿵쿵. 집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다. 이주는 홀로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외로운 등대처럼 집안의 주요 길목을 지키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의 총구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올 때마다 적들이 하나씩 쓰러져 나갔다. 그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전략의 대가였다. 좁은 복도에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어두운 방으로 적들을 유인해 섬멸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들은 희생을 감수하며 계속해서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치열한 총격전 속에서 이준의 어깨에 총알이 스치고 옆구리에 파편이 밝혔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생존과 임무 완수라는 두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결국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적들 중 일부가 마침내 패닉룸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들이 강화된 강철문에 폭약을 설치하고
폭파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문이 뜯겨져 나가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서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적들을 마주했다. 그녀는 이준이 쥐어준 총을 들었지만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연기를 뚫고 이준이 표범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마지막 남은 탄환을 모두 쏟아부어 적들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마지막 한 명이 쓰러지면서 쏜 총알이 그의 방탄조끼가 미처 막아주지 못하는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고통이 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몸이 크게 휘청이며 벽에 기댔다. 그에게 육체적 고통은 익숙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리를 지배한 것은 자신의 상처가 아니었다. 공포에 질려 하얗게 변한 서연의 얼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임무 규율 효율성,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낯선 감정이 그의 심장을 잠식했다. 이 여자를 지켜야 한다. 그 생각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본능이었다. 모든 총성이 먹고 지원팀이 도착했을 때 이주는 과다 출혈로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피로 흥건한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붉게 물든 옷을 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공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다른 감정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들어섰다. 그녀는 안가 구석에 있던 구급상자를 찾아왔다. 떨리는 손으로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 그의 상처를 지혈하기 시작했다. 정신 차려요, 제발. 눈뜨란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다급한 손길과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 위로 떨어졌을 때 희미해져 가던 이준의 의식이 순간 돌아왔다. 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보며 울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다. 그가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스스로 지워버렸던 감각이었다. 그는 언제나 홀로 싸우고 홀로 상처를 치료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파해준다는 사실이 총상의 고통보다도 더 생경하고 아프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그의 단단했던 갑옷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기계의 심장에 생긴 지울 수 없는 작은 흠집이었다. 이전의 안가가 최첨단 요새였다면 그들이 새로 옮겨온 곳은 서울의 복잡한 도심 속에 숨겨진 작은 아파트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낡은 오피스텔. 이곳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그 어떤 감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은신처였다. 권희주는 옆구리의 상처 때문에 평소보다 움직임이 둔해져 있었다. 완벽한 통제와 압도적인 피지컬이 무기였던 그에게 부상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족쇄와도 같았다. 상처는 한서연이 매일 소독하고 붕대를 갈아주었다. 처음에는 그의 몸에 손대는 것을 어색해하고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치료 시간은 그들 사이의 유일한 대화 시간이기도 했다. 서연은 그의 흉터 가득한 몸을 보며 그가 살아온 지옥 같은 시간을 짐작했고, 이주는 자신을 치료하는 그녀의 조심스러운 손길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온기를 경험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감시자와 증인이 아니었다. 위태로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NIS 본부와의 통신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정 차장은
내부 배신자의 색출 작업이 진행 중이며 그전까지는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서로뿐이었다. 이주는 노트북으로 24시간 내내 외부 동태를 감시했고 최민환의 정보망을 역추적하며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 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마이크로칩의 데이터였다. NIS 최고의 암호 분석가들도 칩의 마지막 보안 단계를 뚫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컴퓨터 알고리즘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논리로 설계된 암호 체계였다. 분석팀은 결국 해독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암호화된 원본 데이터를 이준에게 전송했다. 그는 화면을 가득 채운 무의미한 기호와 숫자들의 나열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행동과 전략이 전문 분야인 그에게 이 암호는 풀 수 없는 미로와도 같았다. 그의 곁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서연이 그의 깊은 한숨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수많은 기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로 보이지 않았다. 오랜 시간 예술 작품의 섬세한 패턴과 구성을 분석해온 그녀의 눈에는 그 무질서함 속에서 어떤 희미한 규칙성이 느껴졌다. 이거 혹시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이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자리에서 비켜주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스크롤을 내리며 데이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점점 더 빛나기 시작했다. 컴퓨터 공학자들에게는 의미 없는 나열이었겠지만 미술사학도의 눈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패턴들이 보였다. 이건 암호가 아니에요. 이건 목록이에요. 그녀는 특정 숫자 배열을 가리켰다. 이 숫자 른 에상스 시대 화가인 보티첼리의 작품 비너스의 탄생이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을 때의 경매 번호와 일치해요. 그녀는 또 다른 기호 뭉치를 지목했다. 그리고 이건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사용했던 물감의 화학 성분표를 기호화한 거예요. 이주는 충격에 휩싸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그녀는 보고 있었다. 최민화는 자신의 모든 비밀 거래 내역을 예술의 역사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데이터 파일들은 각각 하나의 예술 작품에 연결되어 있었고 파일의 암호는 그 작품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유명한 초상화 속 여인의 이름은 이나 빈센트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연도는 같은 시기였다. 수학적 논리가 아닌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한 암호였다. 서연의 전문 지식이 그들의 유일한 열쇠가 된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역할은 완벽하게 바뀌었다. 서연이 노트북 앞에 앉아 암호 해독의 지휘자가 되었고 이주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주고 외부의 위협을 경계하는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가 예술사 지식으로 암호의 문을 열면 그 안에서 나온 단서를 이준이 자신의 정보망과 전략적 지식으로 분석해 다음 퍼즐 조각을 맞추는 시기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경매에서 낙찰된 모네의 그림, 아마 자금 세탁용 유령 회사의 위치일 겁니다. 서연의 말에 이주는 즉시 위성지도와 금융정보를 분석해 제네바에 위치한 한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최민환의 거대한 범죄 제국의 지도를 하나씩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불법 무기들이 미술품으로 위장되어 운송되는 경로 마약 거래, 대금이 고가의 조각품 경매를 통해 세탁되는 과정. 각국의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뇌물로 전달된 그림들의
목록까지. 그들의 협업은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이주는 그녀가 단순히 보호해야 할 연약한 증인이 아니라 날카로운 통찰력과 강한 정신력을 가진 파트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암호를 해독하며 보여주는 놀라운 집중력에 감탄했고, 위험한 진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녀의 용기를 존중하게 되었다. 서연 또한 그가 단지 감정 없는 살인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상처 입은 몸과 그 안에 숨겨진 깊은 고독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보여주는 냉철한 판단력과 전략적 사고 뒤에 동료를 잃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어느덧 그들은 단순한 임무 수행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안가에서 시작된 그들의 위험한 동행은 이제 서로의 세계를 구원할지도 모르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숨어 지내는 시간은 그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점점 더 위험한 덫이 되어가고 있었다. 최민환의 정보망은 서울 전역을 샅샅이 훑고 있었고, 그들이 언제까지나 평범한 오피스텔에 숨어 지낼 수는 없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권희주는 창밖의 번잡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암호 데이터를 분석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도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며칠간의 분석을 통해 최민환이라는 인간의 잔혹함과 부패의 깊이를 뼈저리게 느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로만 머물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녀의 질문에 이주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곧 열릴 VVIP 자선 예술품 경매에 대한 정보가 떠 있었다. 최민화는 이 경매의 주최자이자 가장 큰 후원자다.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모든 암호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가 담긴 마지막 조각이 이번 경매에 나올 작품 중에 숨겨져 있어, 이준이 설명했다. 놈은 분명히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모습을 드러낼 거다. 그곳이 우리의 사냥터가 될 거야.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문제는 어떻게 그 철통 같은 경비 속으로 들어가 마스터 키를 손에 넣느냐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서연의 역할이 필요했다. 경매에는 세계적인 미술품 감정사들이 초빙되는데 그중 한 명인 엘레나 킴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불참한다는 첩보가 있다. 당신이 그녀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야. 이준의 말에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단순히 연기를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최민환의 눈앞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훔쳐내야 하는 일이었다. 이준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었지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이 작전은 한서연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녀만이 그 수많은 예술품들 속에서 위장된 마스터키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임무와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이 자꾸만 그의 냉철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내가 할게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주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다. 강한 의지와 용기로 빛나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이건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녀의 말에 이주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운명을 건 위험한 왈츠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경매가 열리는 날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인물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들, 위선적인 미소와 은밀한 탐욕이 샴페인 거품처럼 공기 중에 떠다녔다. 한서연은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 차림으로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NIS에서 급조한 가짜 신분과 이력은 완벽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귀 속에 착용한 초소형 통신 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이준의 목소리에 의지해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다. 심호흡해. 당신은 보건 전문가 한서연이 아니라 세계적인 감정사 엘레나 킴이다. 저들은 모두 당신의 발 아래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미세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지금 연회장 어딘가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경호원이 되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최민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주변을 훑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서연에게 머물렀을 때 그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준의 말을 떠올리며 오히려 당당하게 그와 눈을 맞추고 가볍게 목례를 했다. 최민화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른 거물급 인사와 대화를 나누며 그녀에게서 관심을 거두었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서연은 감정사 자격으로 경매에 출품된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녀는 겉으로는 작품의 진위와 가치를 판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마스터키가 숨겨진 그림을 찾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경매는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그녀의 눈에 한 작품이 들어왔다. 19세기 무명 화가가 그린 작은 정물화였다. 다른 화려한 작품들 사이에 끼어 있어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림이었지만 서연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림에 사용된 특정 안료의 색상과 붓터치의 방식이 그녀가 분석했던 데이터 파일의 암호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이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찾았어. 7번 출품작. 잊혀진 식탁. 통신 장치 너머로 이준의 짧은 대답이 들려왔다. 확인했다. 이제부터 내가 움직인다. 서연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그녀는 조용히 군중 속으로 섞여들어 현장을 빠져나와야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최민환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가 경매 중간에 갑자기 자리를 뜨더니 7번 그림이 보관된 무대 뒤편에 VIP 보관실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의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통신 장치 너머로 이준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획 변경. 당신이 직접 그림을 확보해야 한다. 내가 시간을 벌겠다.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경매 스태프로 위장해 VIP 보관실로 향하는 복도로 들어섰다. 그곳에서는 이미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준이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최민환의 경호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며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마침내 보관실 문 앞에 도착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문 저편에는 그녀가 훔쳐야 할 마지막 비밀과 그 비밀을 지키려는 악마가 함께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그녀가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인생을 건가 가장 위험한 도박이 시작될 터였다.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 어딘가에서 권희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한서연의 손끝에서 VIP 보관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녀의 심장은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중앙에 놓인 이젤 위에는 천이 덮인 그림 하나만이 조명을 받고 있었다. 그녀가 찾던 잊혀진 식탁이 분명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고요했고 그 정적 속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었다. 드디어 와주었군. 한서연 씨.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어둠 속에서 최민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총을 든 경호원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당신이 내 그림에 손을 댄 순간부터 나는 당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 아주 재능 있는 보건가더군. 내 비밀을 파헤칠 만큼.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위였다. 그녀가 마이크로칩을 발견한 것도, 권희중과 함께 안가에 숨어 지낸 것도, 그리고 오늘 이곳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렸다. 최민화는 즐겁다는 듯이 웃으며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이준에게 작전을 지시하던 정 차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훌륭한 사냥개는 주인을 잘 따르는 법이지. 최민환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정 차장은 내 오랜 사업 파트너거든. 그는 자네들의 모든 움직임을 나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해왔다. 안가를 공격했던 것도, 그리고 오늘 밤의 이 작은 연극도 모두 그의 작품이지. 절망이 서연의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유일하게 믿었던 NIS마저 적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연회장 반대편 통제실에서 시스템을 해킹하던 권희주는 통신이 갑자기 두절된 것을 깨달았다. 정 차장에게 보내는 비상보고는 중간에 차단되었고 외부로 연결되는 모든 회선이 먹통이 되었다. 그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고립이었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퇴각 명령을 내렸지만 그녀의 통신 장치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젠장그는 낮게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너무나도 쉽게 얻었던 감정사 엘레나 킴의 정보, 허술하게 느껴졌던 경매장의 보안.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최민환이 알고 있었던 이유, 배신자는 처음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정면 돌파. 그가 통제실을 뛰쳐나오는 순간 호텔 전체의 보안 시스템이 비상 상태로 전환되었다. 모든 복도의 철제 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최민환이 호텔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주는 셔터가 완전히 닫히기 전 아슬아슬하게 몸을 날려 복도로 빠져나왔다. 그의 앞을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가로막았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움직이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홀로 적진의 한복판에 뛰어든 외로운 늑대였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좁은 복도에서 이주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신들린 듯한 움직임으로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타는 듯이 조급했다. 한시라도 빨리 서연에게 가야 했다. 그녀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처절함이 묻어났다. 그는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는 케르베로스가 아니었다. 오직 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남자 권희준이었다. VIP 보관실에서 최민화는 이준이 벌이는 처절한 싸움을 스크린을 통해 즐겁게 감상하고 있었다. 저 친구 정말 볼만하군. 하지만 곧 지치겠지. 그는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한서연 씨. 순순히 마스터 키가 든 그림을 넘겨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저 친구와 함께 죽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야. 그는 이제를 덮고 있던 천을 걷어냈다. 그곳에는 잊혀진 식탁, 그림이 걸려 있었다. 서연은 그림과 최민환, 그리고 스크린 속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이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이준은 지금 자신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 함정에 빠질 일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똑바로 섰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들어찼다. 바로 그 순간 쾅하는 굉음과 함께 보관실의 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이준이 복도에 있던 소화전을 터뜨려 수압으로 약해진 벽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옷은 찢어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최민환을 노려보았다. 그 여자에게서 손떼. 그의 목소리는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최민환은 박수를 쳤다. 브라보, 정말 대단한 기사 나셨군. 하지만 이걸로 연극은 끝이다. 그의 손짓에 따라 방 안에 숨어있던 최정예의 경호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방이 완전히 포위되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주는 등 뒤에 서연을 느끼며 자신의 남은 힘을 계산했다. 승산이 거의 없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등 뒤의 여자는 이제 그의 임무가 아니라 그의 세상 전부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결전의 막이 올랐다. 권희준의 등 뒤로 한서연의 떨리는 숨소리가 느껴졌다. 그 작은 소리가 그의 남은 모든 투지를 불태웠다. 그는 더 이상 후퇴하거나 방어하지 않았다. 부상당한 맹수처럼 그는 먼저 적진의 심장부로 뛰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죽음을 각오한 자의 그것처럼 처절하고 정교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미끼로 던져 적들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급소를 파고들어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값비싼 예술품들이 총탄에 맞아 부서져 내리고 비명과 고통의 찬 신음이 뒤섞였다. 이주는 오직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했다. 서연이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그는 싸우면서 계속해서 소리쳤다. 서연 씨 그림을 가지고 도망쳐 어서.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만 안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싸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여기서 혼자 도망친다 해도 이 지옥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죽으면 그녀 또한 최민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공포로 마비된 머리를 필사적으로 굴렸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단 하나의 방법. 그녀의 시선이 잊혀진 식탁 그림과 방 한쪽에 있던 호텔 내부 방송 시스템 패널에 꽂혔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경매장에 오기 전 이준이 만약을 대비해 그녀에게 건네주었던 초소형 데이터 송출 장치. 그것은 원래 비상시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용도였지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준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림을 향해 달려갔다. 최민화는 이준과 싸우는 경호원들을 독려하며 서연이 겁에 질려 그림을 들고 도망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 하지만 서연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그림을 챙기는 동시에 재킷 안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데이터 송출 장치를 꺼내 방송 패널에 연결했다. 경매장을 계획하며 호텔의 내부 구조를 파악했던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 그녀는 작은 칼로 그림의 액자 뒷부분을 찢어냈다. 그 안에는 마이크로칩이 아닌 종이처럼 얇은 필름 형태의 데이터 드라이브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암호를 푸는 마스터 키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드라이브를 송출 장치에 삽입하고 이전에 확보했던 마이크로칩의 데이터를 불러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호텔 전체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화려한 경매가 진행되던 연회장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파란 화면으로 바뀌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멈추고 웅성거리던 VVIP들의 소음도 잦아들었다. 호텔 로비 VIP 라운지, 심지어는 바깥의 대형 전광판까지. 호텔 내외부의 모든 디스플레이가 동일한 화면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화면 위로 끔찍한 진실이 떠올랐다. 불법 무기 거래장부 최민환이 반군 지도자와 악수하는 영상. 수많은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전달된 뇌물 목록. 마스터키로 인해 모든 암호가 풀린 데이터들이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가장 화려한 사교계의 중심에서 그들의 존경받는 거물 최민환의 추악한 민낯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연회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최민환의 왕국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VIP 보관실에서 최민환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을 거쳐 마침내 짐승 같은 분노가 들어찼다. 네, 내년이 감히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성을 잃고 바닥에 떨어진 총을 집어 서연에게 겨누었다. 그의 눈은 증오와 사리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총알이 발사되려는 찰나 마지막 경호원을 쓰러뜨린 이준이 피투성이가 된 몸을 날려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준은 최민환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꺾어 총을 빼앗았다. 이제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악마와 모든 것을 지켜낸 상처 입은 영웅. 최민환은 분노에 차 이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단지 돈과 권력에 취해 있던 사업가일 뿐이었다. 이주는 더 이상 그를 죽일 필요가 없었다. 그의 심판은 이미 세상의 몫이 되었으니까.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민환을 제압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와 호텔 보안팀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방송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부서진 가구들 사이에서 무너져 절규하는 최민환과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권희준, 그리고 그 뒤에서 떨고 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한서연의 모습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길었던 악몽의 끝이었다. 이주는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과다출혈로 그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그가 바닥으로 쓰러지기 직전 서연이 달려와 그의 몸을 부축했다. 그는 희미해져가는 시야 속에서 자신을 붙잡고 울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이준 씨, 정신 차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마지막 남은 의식을 붙잡는 유일한 밧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임무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느꼈다. 권희준이 눈을 뜬 곳은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원의 하얀 병실이었다. 옆구리를 꿰맨 상처에서는 여전히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의 정신은 기이할 정도로 맑고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그 햇살을 바라보았다. 지독하게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온 것이 실감났다. 그의 인생에서도 과연 아침이 올 수 있을까?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에서는 연일 호텔 경매장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최민환과 그의 제국 넥서스 인더스트리의 몰락, 그리고 그와 결탁했던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과정이 생중계되다시피 했다.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이루어졌다. 배신자 정 차장을 비롯한 최민환의 끈앞풀들이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한서연은 매일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따뜻한 수프를 가져오기도 하고 조용히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들의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나 긴장감이 흐르지 않았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되었다. 이주는 그녀가 곁에 있을 때 자신의 상처가 더 빨리 아무는 것을 느꼈다.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골마 터져 있던 마음의 상처까지도. 그녀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진실을 밝힌 용감한 시민으로 칭송했지만 그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조용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준에게 폐허가 된 자신의 작업실을 다시 복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설렘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그 강인함이 이준에게는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였다. 몇 주 후 이준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롭게 임명된 NIS의 신임 차장이었다. 그는 이준을 국가를 구한 영웅이라 칭하며 특별 훈장과 함께 파격적인 승진을 제안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과 더 막강한 힘을 가진 팀을 이끌어달라는 것이었다. 국가는 여전히 케르베로스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주는 차가운 NIS 본부의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주변에서 수많은 요원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곳은 그의 전부였던 세계였다. 명령과 복종 임무와 효율성만이 존재하는 세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피비린내 나는 전장과 차가운 총구의 감촉,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공허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모든 어둠의 끝에서 자신을 보며 울고 있던 한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결심했다. 신임 차장의 사무실로 들어간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더 이상 케르베로스가 아닙니다. 오늘부로 저는 권희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말에 차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확고한 의지를 보고는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다. 이주는 마지막 경례를 붙이고 조용히 돌아섰다. NIS의 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웠던 도시의 아스팔트 위로 따스한 봄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종로구의 한적한 골목 잿더미가 되었던 한서연의 작업실은 예전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깨졌던 창문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공기 중에는 독한 기름 냄새 대신 향긋한 유화 물감과 커피 향이 감돌았다. 그녀는 다시 붓을 들고 새로운 희망을 캔버스 위에 그려나가고 있었다. 딸랑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작업실의 문이 열렸다.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검은색 정장이나 전투복이 아닌 부드러운 스웨터에 평범한 청바지를 입은 남자. 한때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차갑고 공허했던 그의 눈에는 이제 봄 햇살 같은 따스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권희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경호원이나 요원이 아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처음 와보는 신성한 공간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그리고 있던 그림에 잠시 머물렀다. 화사한 색감의 꽃들이 만발한 생명력 넘치는 그림이었다. 아름다운 그림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낮았지만 더 이상 강철 같은 냉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요원은 아니신가 봐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녀의 미소에 이준도 아주 희미하게 따라 웃었다. 그가 웃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네, 이제는 그냥 권희준입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들의 사이에는 더 이상 총성도 피냄새도 보이지 않는 벽도 없었다. 사실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혹시 괜찮다면 저에게 그림에 대해 조금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에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물론이죠. 기꺼이 그녀가 대답했다. 햇살이 쏟아지는 작업실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감정 없던 기계는 마침내 자신의 심장을 찾았고 그의 삶의 기적처럼 나타난 그녀는 그의 텅 비었던 세상에 비로소 찬란한 색채를 채워주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스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